보면 이 서서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주로 앉아서 활동하는 사람하고 건강 비교를 했더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랍니다.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서서 일하는 사람, 또 서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이 훨씬 건강하답니다. 훨씬 건강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집에 그 컴퓨터 앞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위에 올려가지고 이 키보드를 얹어놓고 한번 쳐봤습니다. 앉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편한데 허리가 좀 튼튼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뭐 산에 오르고 뭐 조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앉아 있으면은 이 신체 기능이 이 활성화되지 않고 모든 신체 기능이 조용해지면은 건강에 안 좋죠. 그러나 신체 기능이 제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려면은 서서 일하고 많이 걸으라고 합니다. 서 있는 시간에 하여튼 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수치상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뭐 당뇨든지 이상한 병까지 다 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서서 달릴 필요는 없고 너무 걷지 않더라도 한 20분 동안 앉아서 일하시다가 한 2분 동안은 서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앉았다. 이렇게 과격한 운동은 안 하시더라도 그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 경북 성주에 강연차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방에 강연을 가면은 즐거운 게 지방에 갈 때마다 하나씩 배웁니다. 그런 지도상에서만 알던 도시에 또는 군, 마을 이야기를 전장에 가보면은 새롭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성주에 가서 또 하나 배웠어요. 성주가 뭐가 제일 유명한지 아십니까? 참외. 전국 참외의 70%를 성주에서 만듭니다. 성주에서 생산하는데 이 일제시대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한 50년 전에 어떤 그 농기술자가 그렇게 도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참외는 아마 연중으로 계속 이렇게 생산하는데 한 인구가 5만 명이 안 됩니다. 성주가. 그런데 작년에 참외를 팔아가지고 그 자그마한 분이 올린 매출액이 4천억이었습니다. 4천억 원. 그래서 그 군수한테 종사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한 400가구 된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평균 잡아가지고 1억이 넘습니다. 1억. 가구당 1억의 매출을 올리면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빼고도 순수익이 아마 꽤 될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은 한 뭐 2, 3억, 5억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평균 잡아서 1억이니까. 그래서 그 부농이 잘 살아요. 또 원래는 태풍이 없어가지고 아주 풍작이라고 느긋하게 있었습니다. 요새 9월 말쯤 되니까 전국이 아주 노랗게 연두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때죠. 추석을 넘기고 특히 이 풍년을 맞은 농촌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풍년을 맞은 농촌. 이제 일손도 조금 놓고 즐기면서 그런 성주였습니다. 근데 성주에 가보니까 또 하나 배웠는데 우리가 해인사에 있는 산, 해인사가 들어가 있는 산이 뭔지 아시죠? 가야산인데 그게 꼭대기하고 한 60%가 성주군 소속이더라고요. 합천하고 이렇게 경계선인데 성주군 소속이 더 면적이 넓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곤란하더라고요. 도시 빈민들보다는 농촌 사람들이 훨씬 잘 사니까 도시 사람들이 조금 못 사는 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면은 다 먹을 것 있고 할 일이 있고 요새 또 농촌이 문화시설 다 좋고 또 농촌이 대부분 도시하고 가까우니까 뭐 차 없는 농민은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자가용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농촌에 가면 자가용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 한 집에 차 한 대씩 두 대씩 있고 필요하면 가까운 도시에 드라이브 갈 수 있으니까 이 농촌, 귀농 현상 이것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성주. 혹시 성주에 돌아가실 분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에서 KTX를 타고 내려오다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일면에 제목이 20대가 보수화되고 있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대가 보수화되고 있다. 20대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때는 한 30%였는데 지금은 55%가 됐대요. 55%, 20대가. 20대가 30대, 40대를 닮아가지 않고 50대를 닮아갑니다. 50대. 참 희한하죠. 50대를 닮아갑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풀을 했는데 요새는 20대가 스스로 나는 보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간첩신고를 막 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포격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대는 군대 가기 전에 있는 사람하고 군대가 있는 사람하고 군대를 막 거친 사람, 남자의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안함 폭침 같은 게 일어나면은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20대가 느끼는 건 또 다른가 봐요. 거기서 죽은 46명 거의 다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이 20대는 또 정교조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오른쪽으로. 이거 보면 정교조 교육이 좌편향 교육, 반대한민국 교육을 시켰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걸 보면 실패한 거예요. 상당히 악행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인데 실패를 했다. 정교조 교육이 20대를 좌경화시키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겠느냐? 현실하고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죠.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은 잘 되고 북한 정권은 망해가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을 욕을 하고 북한 정권을 편들고 하니까 이게 현실과 괴리된 교육을 시키니까 제일 처음에는 속아 넘어가다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군대 가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이 적응교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20대를 정교조가 망친 20대를 군대가 적응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인데 요새 신문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교과서 이야기예요. 교과서. 이 교과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한국사 교과서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1년에 6종의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무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교과서가 단 한 권도 없어요. 한 종류도 없습니다. 어떤 탈북자한테 읽혀봤더니 이 사람 이야기는 이것은 북한에서 가르쳐도 무리 없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만든 교과서하고 비슷한 것을 지금 학교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2011년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과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교과부에 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한테 주적 개념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군인들이 적과 싸우는 군인들을 만들 수가 없다. 현대사는 어떤 몇 사람의 지필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사는 모든 국민들이 다 체험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지필 과정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모양이 좀 우습게 돼 있어요. 교과서는, 특히 국사교과서는 그 나라의 역사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관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돼요. 국사교과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국사교과서를 만들 때 뚜렷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건국은 이렇게 기술해야 된다든지 하는 지침이 있어야 되고, 또 교과서는 무엇보다도 증명된 사실만 써야 됩니다. 설을 써서는 안 돼요. 무슨 설이 있다든지 이것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써야 돼요. 입증된 것만 써야 그게 교과서죠.
그럼 교과서에 일단 믿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실리면은 일단 사람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할 때 아주 고지식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교과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교과서는 뭐. 그런데 교과부에서 검증을 통해서 통과시킨 그 교과서가 이게 사실과 맞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르친다고 해서 똑같은 정부 안에 있는 국방부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교과서를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이 정부 안에 역사관이 다른 부처가 있는 거예요. 교과부 역사관이 다르고 국방부 역사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고쳐질 줄 알았더니 이번에 나온 8종의 교과서를 또 보니까 또 마찬가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그 중에 괜찮은 교과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교학사라는 데서 만든 교과서가 그나마 대한민국적 가치관에 기초한 교과서예요. 그런데 이 교과서가 지금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주로 종북 세력, 좌파 세력으로부터,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왜 욕을 먹느냐?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역사관을 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요새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비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옹호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제일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새 제일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 최동욱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좌파 언론이 지금 최동욱이라는 사람을 제일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 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바로잡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해가지고 교과서를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교과서를 하나 읽어봤습니다. 천재교육 교과서를 읽어봤어요. 어떻게 써놓고 있느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뭐 언론 탄압했다, 누구를 탄압했다 하는 탄압이라는 용어가 10번 적혀있어요. 10번.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탄압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러면 탄압이라고 꼭 써야 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반대파를 숙청했다. 조만식을 축출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탄압과 숙청은 의미가 다르죠. 탄압은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탄압이라고 그러죠. 숙청은 나쁜 사람을 제거한 걸 숙청이라고 합니다. 숙청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축출은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배우고 있으니까 꼭 그 중간에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 교과서를 어떻게 채택하느냐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채택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제일 좋은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를 배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문만 보고.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반드시 써야 할 교과서인데 그 나머지 교과서는 반드시 쓰지 않아야 될 교과서예요. 쓰지 않아야 돼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북한이 도발하고 한 것은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대남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써야 할 몇 개 사건을 쓰지 않아요. 어떤 걸 쓰지 않느냐? 아웅산 테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을 쓰지 않아요. 대한항공 폭파 사건 쓰지 않습니다.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쓰지 않아요. 이런 걸 다 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배운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거꾸로 볼 것 같았는데 의외로 20대가 달라지고 있다. 20대가 달라지고 있다. 역시 학교에서 배운 정교조, 주로 정교조인데 정교조 교사들로부터 배운 그 삐뚤어진 교과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건강한 기능이 별도로 또 있구나. 그것은 뭐 부모님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군대라는 큰 교육기관이 있고 하니까 20대가 다행스럽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어떤 좌파 주간지를 보니까 오늘 이번에 특집을 했는데 제목이 거대한 우회전 이렇게 있어요. 거대한 우회전. 한국 사회가 우회전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좌회전을 할 때는 상당히 기분 좋았다가 이제 우회전 하니까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회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표시가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70%, 아까 20대가 바뀌고 있다든지, 최근에 이습기 사건이 났을 때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든지,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국정원이 관계되는 사건은 거의 무조건 국민들이 국정원을 욕을 했는데, 최근에는 국정원을 옹호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든지, 이런 등등을 봐서 한국 사회가 우회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로 서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한국 사회 국가의 정상화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정상화죠. 국가가 정상.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는데 국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그 의견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작년 선거를 아슬아슬하게나마 종북 좌파 세력한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총선 대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다고 본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몇 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는 종북 세력은 안 된다. 헌법 파괴 세력은 안 된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지 마라 하는 국민적인 결단을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북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이 종북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경제 복지를 잘해서도 아니라 안보, 법치와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중심을 딱 세우니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이 지금 한 70% 갔는데 이건 또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많으면 이게 또 독이 됩니다. 대통령이 뭐 오만해진다든지 무슨 안이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래서 지지율과 이 대통령의 영향력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촛불 시위를 만나고 나서 지지율이 30%를 꺾이고 나서 퇴임 때까지 그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실용이라는 이 좌익한테 영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재선을 포기한 국회의원이 제일 무섭다. 무슨 말인지 실감나십니까? 재선을 포기한 국회의원이 제일 무섭답니다. 재선을 포기한 국회의원은 원리 원칙대로요. 표를 구걸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법과 양심대로 하면은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임제가 하나 좋은 게 재선을 포기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선을 미국식으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재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재영합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단임제니까 오로지 5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역사로부터 평가받겠다 하고 딱 자신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제 단임제도가. 이 5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일본에서 5년 동안 수상을 한 사람이 역대 3사람밖에 없어요. 오이즈미, 사토, 그 다음에 나카수네. 5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5년 단임제를 몇십 년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동국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초에 조선일보에서 특종으로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로 본의 아들이 있는데 숨겨놨다. 또 본의 아들이 8월 말에 미국으로 갔다.
무슨 여인, 부산에서 음식점인지 뭐 술집인지 한 그 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오래 지속해서 그랬다는데, 이 기사가, 최초의 기사가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지 않고, 혼외자가 있는데 숨겨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보통 신문에서 이런 문제로서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동욱 검찰총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란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 이 무슨 여인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서 보면은 손님과 뭐 음식점 주인 관계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자기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동욱 총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왜 학점부에 아이가 아버지를 최동욱이라고 썼느냐 하니까 최동욱이라는 사람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했다. 그럼 생부는 누구냐, 실제 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그건 또 다른 최씨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장을 읽어보면은 아주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글처럼 맞춤법도 뛰어나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손도장까지 찍어놓고 전문 번호까지 썼기 때문에 첫 당 냄새가 이거 검사가 쓴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또 요새 계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최씨가 계시면 좀 죄송합니다만 최씨가 우리나라에 10만 명이라고요. 그럼 500분의 1입니다. 생부가 최씨고 그 다음에 또 의부라 그러죠. 의부가 최씨인 확률은 500분의 1 곱하기 500분의 1 하면 25만 분의 1이 됩니다. 야, 이거는 너무 우연히 좀 지나치다 뭐 이런 계산도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법무부에서 하도 이렇게 시끄럽게 되니까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시를 했겠지만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 시간 뒤에 또 사실은 무근이다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무근이다. 그런데 사표 낸다. 사실 무근인데 왜 사표를 냅니까? 사실 무근이면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출근도 안 하고 뭐 지금까지 잠적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대통령이 진실을 규명한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될 법무부가 어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혹이,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할 만한 진술 등 정황이 많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인 것 같다. 또 사실상 사실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안 해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해야 생물학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반박을 해야 될 사안인데, 반박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간주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반박을 하지 않으면 그게 진실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자신한테 매우 불리한 이야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그건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니까 한번 그걸 보면 되겠는데,
요새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검찰총장의 혼외자 또는 부적절한 어떤 술집, 출입 등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규탄해 앞장서는 사람들이 야당입니다. 야당. 그건 또 야당의 의무예요. 윤창중 대변인 일이 일어났을 때 야당과 모든 언론이 얼마나 가혹하게 비판했는지 잘 아시죠? 그 텔레비전 카메라를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심지어 전화를 걸어가지고 윤창중 씨 부인이 우는 것까지 중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밝혀진 것은 윤창중 씨의 잘못과 최동욱 총장의 잘못은 그 급이 달라요. 급이. 그런데도 야당 좌파 언론, 조선일보까지 좌파 언론, 심지어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도 일제히 최동욱 편을 들었어요. 최동욱 편을 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드느냐, 혼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취재도 안 하고, 누가 이런 정보를 조선일보에 제공했느냐, 업무설, 국정원이 했다, 경찰이 했다, 청와대가 했다, 등등 소수.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는데 다른 언론사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사 열심히 쓰는데 다른 쪽은 앉아가지고 업무서를 만들어내는 이 공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계에 아주 독특한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쟁지에서 특종을 하면은 이제 질투를 해가지고 그 특종을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너무 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오히려 조선일보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취재를 해가지고 최동욱이가 혼외자를 가진 게 틀림없다고 쓰든지 아니면 조선일보가 오보했다고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설만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업무설은 다 소설입니다. 안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취재를 했다는 것은 영원히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그걸 밝히는 기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저런 종류 기사는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는 과정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쓰는 것이지 처음부터 누가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특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언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일보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저도 조선일보 있었지만은 나왔으니까 조선일보가 잘못한 걸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관한 한은 조선일보밖에 믿을 수 있는 언론이 없다는 거,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많은데 믿을 수 있는 게 조선일보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손실이에요. 더구나 동아일보 같이 조선일보와 나이를 같이 하면서 우리 민족지로서 또 정론지 역할을 한 동아일보까지도 이번에 언론의 원칙을 포기하고 기자가 소설가 행세를 하는 걸 보고는 아주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론이 압도적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맞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복잡한 사안은 항상 쉽게 보면은 그 진실이 보입니다. 최동욱 씨가 주장하는 게 맞다, 임여인이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는 최동욱 씨예요. 왜냐하면 이 임여인이라는 사람이 최동욱이라는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인 것처럼 썼다. 그리고 또 가족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가족한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최동욱 총장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피해자는 최동욱 씨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 임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하면은 유전자 감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강제로
강제로 유전자 감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 임명인을 고소해야 될 사람이 엉뚱하게 조선일보 고소했어요. 고소가 아니라 제소를 했죠. 이건 민사소송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그 발표로서 또 매듭을 지으면 좋은 텐데 본인이 또 딴소리 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실은 사표 수리를 파면 형식으로 하는 게 맞고, 파면한 다음에는 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진위를 밝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해가 뭐 이렇게 사표 수리를 하면서 일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한국 검찰의 문제점도 이렇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최동욱 총장이 사표낸 다음에 그 사람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의 감찰 2과장인지 뭐 1과장인지 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검사가 사표를 같이 내면서 선거리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전설적 영웅인데 자기는 전설적 영웅인 최동욱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검찰이라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냐면 어떤 전설적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국민의 법적 이익을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게 검사입니다. 그래서 법익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변호사가 사실은 검찰이에요. 국가가 어떤 법적 손실을 입을 때 그것을 대신해가지고 법적 다툼을 이끌어가는 게 검사입니다. 공조직이에요. 이 처음부터 최동욱 씨는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이 혼외적 문제는 자기 개인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검찰총장,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개인 변호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자기 개인 문제를 가지고 참모회의를 하면 안 됩니다. 또 검찰 측근들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뭐 문자 메시지 보내도록 하면 안 돼요. 공조직입니다. 그걸 왜 자기 개인 일에 이용을 해놓습니까? 이 공소가 구분 안 되는 사람한테 이 수사권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이게. 공사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감찰과장이라는 사람이 개인 최동욱을 지키는 호위무사,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호위무사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검찰총장 개인 자기가 따르는 사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 검찰 수준이라는 게 이게 패거리인지 동참회인지 개모임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본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인가 11년인가 이 후생성 국장을 수사를 했어요. 이 오사카에 있는 특수부라는 곳에서. 근데 그 검사가 서류를 하나 조작을 했습니다. 서류에 날짜를 바꿨어요.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폭로가 됐습니다. 또 그 수사받던 사람은 무죄가 돼 있어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걸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검사를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 상급 부장 검사를 구속을 했어요. 차장 검사를 구속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검사총장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그 사람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일본 역사상 어떤 사건을 책임지고 검사총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처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의 정부 조작은 한국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상용 부산시장이 2004년 초에 자살을 했죠. 그때 여기 뭐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여기 부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가 형을 살고 있다가 이교수로서 이 최동욱 씨가 서울에서 특수부장을, 지금 특수부장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건에 또 관련자로서 이 안상영 시장을 서울로 불렀어요. 문제는 서울로 현직 시장입니다. 아직 사표를 안 냈으니까. 유죄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럴 때 증언에 의하면 수갑을 채운 상태로 서울까지 압송을 했다고 해요.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또 화장실까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요. 서울로 불러가지고 그 다음날 검사가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짝꿍들하고 섞어서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부치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침에 9시에 그날 아주 2월이었습니다. 추운 때인데 거기에 넣어놓고 9시간 돌리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부산으로 다시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를 본다든지 첨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 검사의 모욕적인 수사 때문에 자살했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동욱 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에 공무원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 자살한 건수가 그보다 더 많아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안상영 수사인데 이게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뭐 대기업 국회의원, 시장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수사하는 부서를 흔히 특수부라고 그래요. 특수부. 근데 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이번에 이 계기로 해가지고 이 수사 관행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는 무슨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중심에 있어야 될 기관이 언론기관과 검찰입니다. 언론기관과 검찰의 주된 임무는 진실규명입니다. 사실이 뭐냐? 범죄 수사도 결국 사실이 뭐냐를 아는 겁니다. 기자의 임무도 사실이 뭐냐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 최동욱 사건의 처리와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과 한국 검찰이 진실 규명은 젖혀놓고 음모론이라든지 뭐 검찰 흔들기라든지 검찰 흔들기란 말이 유명했는데 그 최동욱 씨가 한 이야기예요. 아니 자신을 비판하는 게 왜 검찰 흔들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은 나는 대한민국 흔들기라는 겁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수준이니까 이게 국민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교양이 전반적으로 다운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교과서도 엉망이지만 그보다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한글 전용을 통해서 이 한국어가 망가지고 한국인의 언어 생활이 망가지고 의리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약해지고 교양이 떨어진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책을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마 최동욱같이 행동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까 여기 국민행동본부에서 8월 20일자로 광고를 낸 걸 내가 읽어보니까 새삼 생각이 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 받으셨죠? 이게 8월 20일인데 광고 제목이 국가혼란의 원인 제공자인 최동욱 검찰총장은 물러나라. 이때는 보내자가 아니고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검사는 왜 이렇게 민주당하고 좌익한테 유리한 수사만 하느냐. 국정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한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급자단체 후원자는 국정원 사건 주인검사로 발탁한 비호 세력은 누구인가? 국정원의 정부 견제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왜곡하고 CCTV 자료를 짜집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가 적반하장의 깽판을 불렀다. 사사건건 적군편을 드는 종북 비판이 과연 죄인가? 이거 아주 예언적인 광고가 됐습니다. 그죠? 예언적인 광고가 됐어요. 8월 20일 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오늘이 9월 28일이니까 38일 만에 국민행동본부대로 되고 있습니다. 광고대로 되고 있어요. 다만 이유는 달라요. 이유는 다른 이유.
최동욱 검찰총장의 정말 문제는, 정말 진짜 문제는 본회자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검찰총장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이념적 수사에 관한하는 거의 전부 다 민주당한테 유리한 수사였어요. 유리한 수사. 어떻게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더구나 주한미군 철수 합의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단체에 현직 검사가 후원금을 냈는데 그 검사한테 국정원장을 수사하도록 맡겼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던 차에 다른 사건이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검찰총장의 문제점이고,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혹시 검찰총장이 본회자 약점이 정권이나 야당한테 그 약점으로 잡힌 것이 아니겠는 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근데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었습니다.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걸 야당 의원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최동욱 총장은 뭔가 이런 대한민국적이고 친야당적인, 친좌파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강박관념이 놓여 있는지 없었는지,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잠시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면 지금 시리아 사태가 이게 시리아에서 가스탄을 써가지고 한 400명을 죽였습니다. 독가사를 정부군이. 그중 한 400명은 어린애였어요. 미국이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중간에 견제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자료는 정부군이 독가스를 쓴 게 틀림없는데, 이 푸틴은 그게 아니라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억지를 부리면서 미국이 군사 공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오바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내 여론이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데 미국 여론이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국회에 던졌는데, 국회에서도 이게 가결될 가능성이 좀 낮게 보였습니다. 영국이 무조건 이걸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인데, 영국에서도 하원에서 투표를 붙이니까 군사적 공격에 반대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표가 많아가지고 그게 좌정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던 차에 푸틴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서 시리아에 있는 화학무기를 다 반출해가지고 없애버리자 하는 제안을 하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다 제거한다 하는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안 되는 데 대해서 뭐 어떤 보복을 하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나 핵무기는 똑같은 이 대량살상무기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반드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아사드는 자국민한테 화학무기를 쓰고도 응징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응징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나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를 우리를 상대로 썼을 때 미국이 반드시 해주겠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때 여론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믿고 우리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정은이가 한 5년 안으로 핵무기를 소형화해가지고 미사일에 갖다 붙여가지고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놓는다. 그럼 요 발사단추를 누르는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굉장히 누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길 자신이 있으면 몇십만 명이 죽어도 누를 겁니다. 그런데 아주 먹음직한 먹이가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 앉아 있으면은 남쪽으로 딱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휴전선 바로 앞에 서울이 있습니다. 인천, 경기도에 인구의 반이 모여서 한 2,500만이 모여서요. 경제력의 70%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또 핵무기 있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핵무기를 태평양 위에 떨어뜨려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베리아에 떨어뜨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울 상공에 떨어뜨리면 제일 아주 밀집 지역이니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더구나 미사일을 휴전선 가까이 배치해놓고 눌러버리면은 서울 상공까지 도달하는데 7분 걸립니다. 7분. 7분 사이에 요격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 있는 기술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르기만 하면 한 방에 이길 것 같다 하는 유혹을 항상 갖게 되죠. 유혹을 갖게 되고, 어떨 때는 또 미쳐가지고 누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미친 놈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김정은이가 미치면 대한민국도 자동적으로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야, 근데 미쳤든지, 자신이 있었든지, 어쨌든 눌려가지고 서울 상공에서 핵무기가 한 10개쯤 터졌다. 서울이 마비되었다. 국가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미국의 핵 우산 보장 약속에 의해서 미국이 보복을 한다.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느냐. 그것은 평양에 핵미사일을 쏴야 돼. 미국이 평양으로 핵미사일을 쏴야 돼. 그렇게 해주겠느냐. 이미 한국은 끝났는데 또 평양에다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한 번 더 전부를 핵오염지대로 만들겠느냐. 문제는 그때 미국의 여론과 미국의 국회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그때가 봐야 돼. 그럼 한국의 미래가, 국가 생존의 문제가 그때 가봐야 되는 데 또박을 걸고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느냐. 핵 문제 해결 없이, 남한의 종북 문제 해결 없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 통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는 사태가 이 시리아 사태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한국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다 미국에 맡겨놓고 다른 사소한 일에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가 돼요. 이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는, 잘 살면서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는 이 살찐 돼지처럼 행동하겠대. 먹는 것밖에 신경 안 쓰고 웰빙, 다이어트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국회가 요새 복지나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국방 문제, 핵 문제 이런 것은 어느 더 멀리 있는 문제가 되고 자기 문제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느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쟁이 나면 그때는 정신 차립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의 효과가 한 몇십 년 가죠. 한 50년 가다가 또 잊어버리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패턴이 됩니다. 중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사건이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 내년도 예산이 358조쯤 되는데 그 중에서 국방비 예산이 몇 조인지 아십니까? 한때는 국방비 예산이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죠? 전체 예산이 한 15%가 아니고 한 30% 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은 복지 예산이죠. 100조. 두 번째가 교육비 50조. 국방비가 35조밖에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전체 우리 GDP의 한 2.6% 됩니다. 미국이 한 4%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한 이스라엘이 한 7% 쓰고 있어요. 북한은 한 30% 쓰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을 굉장히 인색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잘못하면 국방비 깎아가지고 복지비 늘리자는 이야기 나올지 몰라요. 복지비를 깎아가지고 국방비에 투자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노인들한테 뭐 1인당 연간 매달 20만원 준다는 공약을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갑자기 또 지킬 수 없게 됐다고 하고 아주 웃기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복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특히 과잉 복지는. 세계에서 복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타락 안 된 나라는 몇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몇 개 나라는 어디냐?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워낙 사람들이 건실하고 부진하고 하니까 복지 과잉이 와도 건실하게 일을 해요. 노르웨이 같으면은 실업수당이 일할 때 받는 보급의 80%입니다. 그러면 다 놀면서 먹고 살려고 할 텐데 다 부진을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이게 후전일 중에서 제일 후전일이 어업인데 어업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데도 요새 막 참치, 연어, 고등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연어, 고등어는 여러분들 노르웨이 거 많이 잡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괜찮아요. 독일 사람도 괜찮습니까? 근시라니까. 게르만족은 다 그런데 스위스는 게르만족이 많이 괜찮아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쪽으로 가버리면 과잉 복지 때문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과잉 복지는 두 가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를 만든다고 해요. 부자도 가난한 척 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요. 부지런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로 만들 가능성이 많은 게 과잉 복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과잉 복지 단계로 들어섰어요. 우리 국민소득에 비해서 지금 복지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이상은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동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더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빚더미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리스로 가려고 그리스 쪽으로 가느냐, 독일 쪽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한국 사정을 정당하게 드러내놓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또 야당은 더 할 말이 없죠. 야당은 박근혜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 공약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세금을 올리든지 복지를 동결하든지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택을 맡기는 이런 큰 정치와 설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짜 문제를 듣고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어느덧 한 10년 이렇게 굴러다가 보면 그때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국가 부채의 빚에 짓눌려가지고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가 힘들겠죠. 저도 요새 국민연금 들어가서 하루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받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결산표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불입한 국민연금 총액이 4,800만 원인데 이미 제가 받은 게 6천만 원. 벌써 저는 국가에 2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주니까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 복지가 문제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노인연금 이건희 씨도 받습니다. 정봉구도 받아요. 왜 줍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죠. 노인연금을 주는데 뭐 하위 70%한테 준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위 70%? 국민 전체의 70%를 하위라고 하면 됩니까? 그거? 하위라는 말을 붙이려면 하위 10%, 하위 20%, 하위 30%까지는 하위라는 걸 쓸 수 있지만 하위 50%는 말이 아니죠. 하위 70%를 말 쓰는 거는 이게 완전히 선동적인 용어입니다. 선동적인. 그럼 앞으로
하위 99%란 말을 만들죠. 하위 99%. 이게 한국 사람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이 복지 문제,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게 지금 이미 그 선택을 하고 있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2013년에 바로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언론이 다 문제를 비켜가는 바람에 한국은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 통일하려고 해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안 된다. 때늦은 후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신 차리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한일 관계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본론이 제일 뒤에 나왔네요. 한일 관계가 지금 상당히 나빠요. 그 이유는 작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했을 때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틀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